안녕하세요. 이종인입니다. 서양 고전의 이해를 함께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인사를 드리고 또 인사도 함께 나누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도 비대면으로 어렵게 진행되었는데 2학기도 2차 확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낯설고 쉽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도 역시 힘들고 피곤하고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힘드실 터인데 힘내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에 우리가 지배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환경을 극복해내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서양 고전의 이해를 살필 겁니다.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 고전이 아니고 서양 고전의 내용들을 위주로 살필 것이고요. 고전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원에 해당되는 신화적 세계 속에서 아주 고대 근동지방, 이 발상 때부터 있던 시원적인 작품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이르기까지 고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전하면 선입견들이 있죠. 어렵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고전은 접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보편적 가치들, 지금도 통용되는 내용들과 의미 때문에 와닿고 또 인상에 깊이 남는 아주 훌륭한 저작들인 것이죠. 동양 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서양 고전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린 동양에 살잖아요. 그 아시아 계통에 살고 있고 극동아시아의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와 방향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사고와 생각들, 방식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를 이해하고,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서구화되고 서구적 생각들이 많습니다만 상대들을 이해하는, 또 글로벌한 시대 가운데서 또 이웃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강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강의의 어떤 진행 내용들, 그리고 또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전,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고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인데요. 본격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 살피겠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에는 그런 뼈대가 되는 내용들, 길가메시 서사시의 어떤 배경들과 그리고 흐름들, 뼈대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강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고 또 바로 이어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2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전이란 무엇일까요? 고전. 시간의 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고전이죠. 지금도 책들은 많이 출판되고 있고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시중에 가면 하루에도 책들이 쏟아집니다. 해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과거 세기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살아남은 책들, 우리 21세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읽히는 책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도 남는 책은, 시대를 거슬러 계속해서 보존되는 책들은 정해져 있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바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문학과 역사, 철학, 최근에는 사회, 자연과학과 대중예술까지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현대화되면서 자연과학과 사회 문제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저작들도 고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국가와 같은 어떤 철학서나 또는 신통기 같은 신화나 역사에 대한 기록들 뿐 아니고, 최근에는 어떤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든가, 또 막스 베버의 책들, 또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와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이 고전으로 어느 순간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들도 고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명한 책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한 세기를 거쳐 100년을 지나고도 보존되는 책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책들 있죠. 우리 시대에 정말 유명하다, 대단하다 말하는 책들도 우리가 죽을 때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쯤 되면 사라지는 책들이 대다수입니다. 남아있는 책들이죠. 세월을 흘러 세대를 지나 계속해서 보존되는 책들이 바로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대를 넘어서 가치를 지닌 걸작들이 남아있는 거죠. 세계 문학 전집 있죠. 그 문학 전집에 모든 것이 들어가진 않죠. 그 책들이 몇 권이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세계의 고전으로 얼마나 많이 자기매김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에게는 고전이 되지만 유럽 사람에게는 고전이 아닐 수 있어요. 시대의 걸작, 세기의 걸작,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고전들, 이런 책들을 우리는 중요한 책, 그리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작품들이 바로 고전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 정말 분명 오래된 책입니다. 정말 우리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와닿아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 고민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가치를 지닌 모든 작품들, 고정되지 않고 변화와 확대되는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인류가 쌓고 만들어 놓은 흔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 속에서 실험하면서 만들어졌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보존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 의미를 생각한 내용들이 남고 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 그럼 사랑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오잖아요. 러브스토리는 어느 시대나 되게 중요한 주제죠. 또 뭐가 있습니까? 행복에 대한, 갈망에 대한 요소. 그죠?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통용되는 가치죠. 정의의 문제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정말 근본적인 화두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로 삼아야 될 만한 내용들, 희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런 보편적 가치나 의미와 생각들을 그 시대 속에서 빚어내고 만들어낸 작품들이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뭔가요? 명예인가요? 여러분, 돈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행복인가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요? 근본적인 동기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잘 알 것만 같은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왜 국가의 법에 귀속되어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요? 왜 법은 끊임없이 깨뜨려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계속해서 이 법을 깨뜨릴까요? 법을 보존하려는 세력이 있고 법을 또 깨뜨리는 세력이 존재해요. 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 올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민해온 보편적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정의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시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고전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고전에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도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고전을 계속해서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 강의를 수강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수강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강하겠다고, 청강을 위해서 메일을 보내고 부탁해 오신 분도 계셨어요. 학점과 상관없이 듣겠다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이 고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까? 왜 고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나요?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어렵다는 편견이 많습니다만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 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 썼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 그 고민에 대한 해답들, 그것이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답변해 온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실험해 온 내용들이 우리의 현대 고민, 지금의 고민에 큰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다면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나에게 큰 지침을 주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답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가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 답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에 길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책에서 봤어. 난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바뀐 거 알지? 내 삶이 완전 달라졌어. 책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세 가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여행이고,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곳을 보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가면 충격을 받습니다. 90년대 초였습니다. 처음 미국 갈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됐던 시절입니다. 근데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갈 때였어요. 이 촌놈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앉았는데 LA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옆좌석에 아주 꼬마가 앉은 거예요. 여자 꼬마가 앉았어요.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야? 또 어디로 가?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꼬마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콩에서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서울을 경유해서 LA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옆에 보호자가 없어요. 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물론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긴 했습니다만 혼자 LA에서 홍콩으로 왔다가 엄마를 만나고 다시 아빠가 있는 LA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기차를 처음 봤거든요. 촌놈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에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가는 길에 옆에 앉은 꼬마가 이미 조그마한 꼬마가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홀로 말이죠.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물론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적 충격들을 계속 받습니다만 여러분 여행은 큰 변화를 줘요.
두 번째가 책이라고 얘기하죠. 책에서 해답들이 있습니다. 고전들을 살피면 고전에서 많은 것들을 길어냅니다. 왜 고전을 보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일한 고민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가치의 문제, 또 여러분의 답이 없어 답답해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책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요. 책은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삶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전환점들을 주는 게 책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도 책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사람입니다. 사람도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국에 여러분 사람 책 있잖아요. 휴먼 라이브러리라고요. 사람 책을 빌려 쓰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를 기부한 사람, 자기의 시간을 기부한 사람을 뽑아서 인터뷰할 수 있죠. 사람을 읽어낼 수 있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중에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변곡점마다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사람도 책과 같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주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선석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한 친구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가지는 거죠. 사람도 마치 책처럼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고민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보편적 담론에 대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전은 대단히 유용한 책이다.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책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예전 선생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따라 저도 많이 실천해 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책을 물 마시듯이 읽어라. 가리지 말고 물 마시듯이 읽어라. 좋은 말이죠. 정말 물 마시듯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시간은 쫓기게 되고 바빠지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속독을 한다고 해도 정독과 다르죠. 제대로 읽어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시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읽다가 볼일 다 보게요. 다 못 읽습니다. 평생을 읽어도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여러분 365권이잖아요. 10년 하면 3650권이라 쳐요. 100년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책이 몇 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루에 한 권 읽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권 읽을까요? 일주일에 한 권으로 치면 1년에 50권입니다. 10년이면 500권입니다. 우리 100년을 못 살잖아요. 가용 한 50년이면 5, 25? 이런 몇 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책들을 모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고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을 읽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우리 인지 능력도 한몫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고전을 읽을 때는 먼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저자 있죠? 저자와 사랑에 빠지면, 우리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들도 주인공을 좋아하게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도 여러분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성한 사람 있죠. 만든 저자와 한번 사랑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책 전체를 읽어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전자적 독서라 그러죠. 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의 책들을 모두 다 고구마 줄기 빼듯이 계속해서 전체를 다 긁어내서 읽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저자와 사랑에 빠져가는 것, 그 저자의 일대기를 알고
그 저자가 살았던 배경들을 살피게 되면 그 작품들이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역사까지도 함께 고구마 타래처럼 이런 같이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들이 따라오게 되고 이해력들이 높아져서 저자를 이해하면 그 시대에도 역사도 이해하게 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사건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저자와 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 관계들 속에 맺혀진 어떤 단체라든가 인물들에 대해서도 덩달아 알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와 사랑에 빠져보는 것, 인물에 대해, 저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예로 신곡을 읽고자 하면 단테를 살피는 거죠. 그렇다면 중세를 벗어나기 위한, 이제 중세라는 그 긴 터널을 지나서 13세기에 그 이제 석양이 중세에 해가 내려앉는 시대쯤의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배경들을 보게 되겠죠. 저자의 삶을 뒤쫓아 가다 보면 저자의 시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때 이해가 더욱 잘 될 뿐 아니고 역사 공부까지 덩달아 하게 되는 거죠. 저자의 인간적 매력을 가져가다 보면 시대와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가 좋아하고 하는 것까지 다 좋아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있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데, 야구 선수인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됐다 쳐요. 야구의 문외한이었는데 야구를 자신은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야구가 덩달아 이해되기 시작하죠. 야구의 룰을 알게 되고 야구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선수들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야구사를 알게 되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확대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 그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면 고전을 읽어내기가 쉽습니다. 물론 작자미상의 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작자미상인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저자가 있죠. 그 저자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고전을 읽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오려서 인용하는 식으로 읽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문구들 있죠. 유명한 문구들.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읽고 난 다음에 이러면 그 내용들만 추려내서 문구를 인용하듯이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의 주장을 도는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고전 읽기는 아닙니다. 되게 똑똑하다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대단해 보이죠.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막 섭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고전을 읽는 것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한 시대에 직면했던 문제를 풀어갔던 이야기 전체를 살피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 통틀은 그 이야기 있죠. 그 시대 저자가 해석했던 그 상황에서 직면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석한 문제 있잖아요.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했다면, 사랑이란 이것이라고 해석했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말했을 때 사랑으로 산다고 해석했다면, 톨스토이의 해석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할 때 빅토르 프랑클 같은 경우는 의미로 산다. 새롭게 주장할 수 있겠죠.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요. 그 해석들에 대해서 재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이 고전을 읽어내는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는 의미로는 다가오지 않아요. 그 저자의 주장까지 그 지식들을, 그 주장을 나열하는 것까지는 가지만, 거기까지 좋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뭐 17세기를 살지도 않고 1세기를 살지도 않잖아요. 기원전을 살지도 않잖아요. 21세기를 산단 말이죠. 그것도 유럽 사회가 아니라, 서양 사회가 아니라 동양의, 극동아시아의 한국이란 땅에서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고전이 주는, 고전을 바르게 읽어내는 백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송두리째 그 사람의 해석들을 가져오되, 그 레퍼런스로 하나하나 문구만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져오되, 그 근본적인 의미들에 대한 재해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면 제대로 읽어내는 고전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시대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화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이란 말이죠. 이 고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수긍한다면 고전답게 대우할 필요가 있겠죠.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동양으로 가져왔는데요. 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산다는 기본적인 관계 속 있죠. 기본적 사람의 관계를 공자는 최후라고 얘기를 해요. 충성을 다하고 효를 다하고 사랑하고 얘를 다해서 최후라고 얘기를 해요. 공자의 주장입니다. 사람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밀접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공자의 생각이죠. 근데 동시대에 노자라는 사람은 채우지 말고 비우라고 얘기를 하죠. 배려를 가지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죠.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채우기보다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죠. 비우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 관계를 설정할 때, 여러분, 관계가 밀착되고 채우고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하는 것, 밀착되는 것. 21세기에 이 비대면의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는 충성을 다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효를 다하는 것이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공자처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리를 두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좀 더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 나의 인생 내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적당한 거리 속에서의 어떤 유용성을 살려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공자의 주장이 우리 시대에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읽어내면 그건 고전이 아니라 앵무새가 되는 것이죠. 마치 천추전국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 시대를 살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아닌 것들은 비판해내는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 고전을 읽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서양 고전에 대한 교재인데요. 여러분, 댄리 타운센트가 쓴 책이 원래 교재입니다. 저 왼쪽 편에 있죠. 교재고요. 또 원서들입니다만 또 옴니부스 1, 2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습니다만 또 타운센트 책도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한글 책을 한 권 끼워 넣었습니다. 숭실대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은 서양 고전,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될 서양 고전 이런 책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요. 왜 골랐냐면 해석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해석, 각자 고전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개성 있게 각자의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유 교수님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해석을 그대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전이어도 고전의 해석도 다양하게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세 권으로 하되 이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구성하고 있는 서양 고전에 의해 있어서 저의 강의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어떤 구조 이전에 성적 평가를 볼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강의 안에서 낼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유 교수님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출석이 30%가 되겠고요. 중간고사가 30%, 그리고 기말고사가 출석과 중간고사보다 10점 많은 40점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밖에서는 문제가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있는 내용들에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저를 따라 내용들을 살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일정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함무라비 법전에 해당되는 그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오늘 살필 겁니다. 잠시 뒤에 살피겠죠. 그렇게 해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들을 2강에서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고요. 3강에 가면 아마 다음 시간에 일리아스까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함무라비 법전과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서로 연결되는 맥락들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메소포타미아의 무대가 그리스로 옮겨오면서 여러분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트로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리아스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 그 내용으로 일리아스와 그 전쟁에 10년간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전쟁에서 그리스 편으로 참여했던 이 오디세우스가 귀환하는 시간이 10년입니다. 그 귀환의 여정을 살핀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인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3강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그리스 편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오디세이아라면 그 멸망했던 트로이의 유민이죠. 유민인 아이네이스가 이제 제2의 트로이를 세우기 위해서 카르타고라고 얘기하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에 들러서 디도마의 사랑에 빠졌다가 사랑을 뿌리치고 다시금 이탈리아 반도 그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의 조상이 되는 그 제2의 트로이어로서의 로마의 어떤 로마를 설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이니스도 살필 수 있으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까지 살피도록 하겠고요. 4강에 가서는 플라톤의 작품들, 플라톤의 그 가장 중요한 작품들 몇 가지를 꼽아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가 파이돈 그리고 향연 이런 내용들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강 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주요 대표작들을 살피도록 하겠고요. 6강에 가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중세와 고대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살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강에서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시대의 작품들을 더 가져오시면 더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강에서는 이 전반기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중간고사를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9강에는 단테의 신곡입니다. 신곡에는 이제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있습니다. 신곡을 함께 탐사여행을 떠나도록 하고요. 10강에 가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작품들입니다. 그가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전 이성 비판, 판단 비판과 함께 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든가 이런 어떤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쇼펜하우어와 그의 작품들을 살피고요. 12강에 가서는 니체와 작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르트루스는 이렇게 말했다부터 시작해서 권력의 의지 등과 같은 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에 가서는 한나 아렌트와 작품들 있죠. 중요한 3부작도 있습니다만 한나 아렌트의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빅토르 프랑클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도 살필 수 있으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책들은 너무나 많지만 한정지었죠. 재밌는 책들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작품들이라 여긴 것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강에 가서는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 같은 톨킨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요. 그의 친구였던 C.S. 루이스의 책도 시간이 되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강째 이제 기말고사가 있겠죠. 그렇게 강의를 구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첫 강의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주인공이죠. 또 우르크의 왕이기도 합니다. 서사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서사라는 게 이야기잖아요. 시의 형태로 된 이야기란 뜻이 바로 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고대 작품들 보면 대부분 다 시처럼 되어 있어요. 노래로 부를 수 있고 구전으로 읊을 수 있죠. 호메로스의 작품들이라든가 고대 많은 작품들이 다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그 시가 마치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요. 밀턴의 신라관 같은 책들, 고대 옛날 책들 보면 거의 다 시 형태인 걸 보면서 깝깝하게 느끼는 분도 계신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고대 책들을 보려면 그렇게 서사신 이야기입니다만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서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시로 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의 지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많이 틀려요. 지금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그리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배경이 되는 지형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중해 어떤 동편 그리고 홍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런 페르시아만이 있는데요. 이쪽 그 배경에 되는 자그로스 산맥 아래쪽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우르크의 지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지도처럼 보지 않았고요. 와디 지역, 물이 있는 지역 있죠. 강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나오고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터키 위에 보면 터키 보이시죠? 터키 지형이 아나톨리아라 불렀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곳, 두 강 사이라 부르는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페르시아가 위치했던 지역이죠. 이 지역이 바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필 오늘 길가메시 서사시의 배경이 되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오른쪽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레반트라 불렀습니다. 레반트라는 지역인데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이쪽이 레반트라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가 이집트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명에 거대한 문명들이 다 이곳에 몇 곳이 있죠. 그 인더스 문명으로도 나중에는 이어집니다만 이곳에서 여러분 그 문명의 발생이 있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그리고 레반트 그리고 이집트 그 거대한 세력들이 주로 이렇게 아나톨리아라든가 혹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또 이집트에서 강대한 세력들이 형성될 때마다 아프리카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레반트를 통과해 가야 되겠죠. 이집트가 강성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진출하려면 레반트를 지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톨리아로 나가려도 레반트를 지나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란의 싸움터가 되었던 곳이 바로 레반트라는 지역. 지금도 화약고죠.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레바논,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도 화약고처럼 존재하는 곳이 바로 레반트 지역입니다. 이곳은 고대부터 피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도는 지금 뭐 이렇게 큰 지도를 봅니다만 고대에는 길을 따라서만 지도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또 갈 수 없는 곳은 사막으로는 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 쭉 거슬러 올라가고 이렇게 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강이 있죠. 그 갈릴리 강과 그 사해 요르단 강을 흘러서 그리고 나일강으로 이어지는 나일강 문명과 이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도의 지형이 그렇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고요. 길들이 정해져 있었죠. 저 멀리 터키 건너편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그 다음 작품들이 이어지겠죠. 아나톨리아에 있던 트로이와
아나톨리아와 그리스 문명 간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고 일리아스죠. 이 비옥한 조성달지대, 고대 근동 세계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현대 이란,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 이집트로 이어지죠. 오 같은 통로였기 때문에 조성달 같다고 해서 불러온 것이 바로 비옥한 조성달 지역이라 부릅니다. 이 지대에 세 개의 강이 있죠. 그 거대한 문명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나일강,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있죠. 그 나일강이 흘렀고, 그리고 페르시아 만 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강이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는 메소스, 비트윈이라는 말이고요. 포타모스, 리브, 두 강 사이에 존재하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비옥한 지역에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이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 수베르 문명은 이 두 강 사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문명의 발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원료인 헤브라이즘이 탄생한 지역도 역시 레반트 지역이죠. 헤브라이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도 여러분 그 문명이 이동하면서 형성된 거죠. 나일강 있죠.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아나톨리아 사이를 오가면서 문명이 오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서구 문화의 그 주류였던 아나톨리아에서 그리스 문명, 또 아래쪽으로는 헤브라이즘인 그 헬레니즘과 아래는 헬레니즘 문명이 헤브라이즘 문명이 형성되게 된 거죠. 셈족 문명과 넓게는 함족 문명까지 포함하는 본고장에 해당됩니다. 함은 저기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민족 문화인데요. 셈족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그 중앙에 해당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 세계는 크게는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어 과거 성찰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고요.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나중에 거대한 지형으로 살피게 되면 투르크 문명과 이 터키 문명 있죠. 아나톨리아 문명과 또 동양의 문명들과 위협들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3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이란, 페르시아에서 이란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있죠. 이란, 인도로 이어져서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문명의 발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아시아는 극동이라고 그러죠. 멀잖아요. 극동, 아주 먼 곳이라고 해서 극동이라고 부르고요. 누구 중심으로 본 겁니까? 이쪽 발굴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메소포타미아를 발굴했던 사람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구 사람 입장에서 가까운 동양이라고 해서 근동이라고 불렀죠.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수메르라는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바그다드 북쪽으로부터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금의 이라크와 거의를 취하는 지역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있던 이 지역이 수메르 문명, 최초의 문명으로 현재까지 이야기되는 그 문명이 있었던 곳으로 이야기됩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메르는 인간이 이룩한 최초의 성숙한 문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스 신화 얘기하자, 북유럽 신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신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지의 제왕, 그리고 나르니아 연대기, 신화적 세계에 대해 얘기지 않습니까? 마블 영화들도 다 신화에서 가족 기록한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들. 그런데 그 신화의 발상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 수많은 종교의 발상이 이곳에서 시작돼요. 역사의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 이어져 오는 언어들이 수메르에서 이어진 아카드까지 이어지면서 다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언어들과 서구 언어들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철학들도 나오고 윤리, 법률, 정치, 경제, 국방, 의학, 행정, 과학, 천문, 수학, 농업, 공업, 상업, 교육, 예술, 건축의 기원, 이 거의 망라된 현대의 모든 삶을 구성하는 것의 기원이 바로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수메르를 성숙한 문명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였던 때보다 약 2300년 전의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던 때보다 230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의 거대한 도시국가 우르크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수메르와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수메르는 문명 초기부터 도시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스 도시국가보다 훨씬 앞서 있죠. 그리스가 힘을 갖추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기 2000년 전부터 이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르크, 에렉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신, 라르사, 라기스, 스피르, 니푸르, 에리두, 키시 이런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베레시트라 그러죠. 창세기라 부르는 성경이라 보면 토라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베레시트 그 창세기에 보면 실제로 우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우르크 이게 도시 수메르의 수도죠. 에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르크랑 같은 표현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부터 오래전부터 기록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약사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영어로는 오래가지 못했고요. BC 2400년 아카드로 기록됐습니다만 베레시트 10장 10절에 보면요. 지배를 받게 되고요. 아카드에 의해 수메르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카드를 정복한 구트족, 이제 아카드가 수메르를 정복했는데 구트족이 다시금 이제 아카드를 정복하게 되죠. 21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독립하게 되고요. 회복된 수메르는 우르 제3왕조가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르 제3왕조의 창시자인 우르남무는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불리는 우르남무 법전을 남긴 왕으로 유명하게 되죠.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르 제3왕조 BC 1970년 셈족 계열의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밀려 내려온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한 도시국가인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하면서 함무라비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민족이 이라크 남쪽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시초를 이루었다면 유목을 주업으로 하던 아카드 족속은 이라크 북쪽 지역을 정착하고 셈족 문화를 이루었는데 수메르를 정복할 실질적으로 아카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사르곤 1세입니다. 나람 신왕 때 전성기를 이루다가 자그로스 산맥을 이루는 구트족에 의해서 아카드 왕이 멸망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메르가 100년 정도 국군을 회복해서 살고 있다가 아모리 족속에서 완전히 박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모리 족속에 속한 왕국이 바로 함무라비,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룰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대왕에 의해서 시작되는 고바빌론, 오래된 바빌론 왕국이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창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라크는 바빌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란은 자신들을 페르시아라고 국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무라비는 수메르를 개성한 아카드의 셈족 문명을 한층 더 발전시킨 사람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수메르에 신들이 많았는데요. 자연계의 부분들을 신격화시키고 자연신으로 일컬어지죠. 자연 종교이죠. 그리고 다 신교였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와 비슷하죠. 그것의 어떤 시원이 되는 어떤 신화들을 가졌는데요. 수메르인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종교는 많지만 대략 2,000, 3,000 신 정도로 추정됩니다. 신들의 성격도 다양해서 신들 간의 위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높은 계급의 신이 있는가 하면 계급이 낮은 신도 있었던 것이죠. 가장 상위의 신들로는 하늘의 신 아누, 대기와 바람의 신 엔닐, 물의 신 엔키, 어머니 신 니누르삭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메르의 주요 3신이 있습니다. 아누, 엔키, 니누르삭인데요. 닌마흐라고 부르기도 하고 닌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누는 도시마다 수호 신들이 있는데 수메르의 만신전의 최고의 신 아누는 우르크, 수메르의 수도였던 도시국가의 수도였던 이 우르크의 수호신이 바로 아누입니다. 엔키는 지하세계의 담수를 지배하는 신으로 에리두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신이자 주술의 신이고 태초에 자연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한 신이기도 하고요. 인간 창조를 주도했던 신이 바로 엔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강에 물을 채우는 신,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운장하는 것이 바로 엔키였습니다. 그리고 니누르삭은 어머니 지모신에 해당되는데요.
식물을 자라게 하고 건조한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가축대가 늘어가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며 곡물을 생산을 주관하고 모든 생명의 생장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신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신으로 인류의 어머니이자 창조자로 여겨지는 신이 바로 닌후르삭이로 불려집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과 사후 세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해하려면 수메르 시대의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여주던 제 아무리 강한 힘과 철권을 지녀도 죽을 운명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운명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불멸의 이름을 남기고자 열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죽은 이가 지하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삼키는 강 있죠. 강을 건너야 되는 생각을 했고, 강을 죽음으로 이끄는 다음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배사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도 동일하게 있죠. 강을 건네주는 배사공이 존재할 수 있고, 이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배사공들이 배를 타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데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배사공이 있고, 배사공에 의해서 이제 옮겨진다고 본 거죠. 전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지만 때때로 부활에 대한 기록들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겁니다. 가장 거대한 도시 우르크를 통치한 길가메시 왕이었고요. 남봉꾼이기도 합니다. 3분의 2는 신이었고요. 3분의 1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루갈반다라라는 인간이었고요. 어머니는 덜소의 여신 닌순에 의해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친구가 입에 죽자마자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실 이름 자체가 길가, 늙은이라는 뜻이고요. 또 메시, 젊은이, 영웅이라는 뜻인데, 길가메시가 늙어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을 합류하고 있는, 담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것이 바로 길가메시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책이죠. 예, 현대의 많은 신화들의 판본에 영향을 준 내용입니다. 어떻게 발굴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고대 아시리아 도시였던 니느웨 니프로 발굴 작전이 30년간 진행되는데, 서판을 연구하던 조지 스미스가 파편을 복원하고 해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달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해독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길가메시 서사시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사실 행복한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복원되지 않아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엔키두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길가메시가 죽는 것, 친구 엔키두의 탄생, 그리고 그 길가메시의 죽음으로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죠. 삼나무의 산으로 여행, 명예를 위해서 여행했다면, 길가메시가 친구의 엔키두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심판인 하늘의 항소를 통해서 삼나무의 훔바바를 처치했던 두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길가메시를 혼내주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황소가 왔다면, 이제 홍수 이야기 또 역시 하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길가메시의 저속 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라비 법전을 살피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